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고신대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박스타와 좌장을 맡아주신 이종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CRT 관련한 최근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서론과 그다음에 CRT 시기에 대해서, 그다음 모달리티, 또 최근에 발표된 CRT에 관련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65세 남자가 숨 차서 왔고 당뇨를 15년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빈맥 상태였고 빈혈이 있고 콩팥 기능 감소되어 있고 산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엑스레이는 보시다시피 폐부종과 그다음에 흉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치료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투석이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투석 시기를 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급성신손상에서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BAN이 100이 넘을 때 시작을 할지, 단지 포타슘 수치만 볼지, 그 다음에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갈지, 그 다음에 체액량 과다라든지 산증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혈액투석, 특별히 저혈압이 동반된 환자에서 CRRT를 결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성신손상 환자에서 투석, 특별히 CRRT를 시작할 때 대충 한 7가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응증, 시작 시기, 그 다음에 일반적 투석을 할지, CR을 할지, 특히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접하고 계신 급성신손상의 신드롬을 보시게 되면 약제라든지 폐혈증, 그리고 샤악이라든지 하필요 다양한 원인들이 그 원인으로 인해서 급성신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 급성신손상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KDIGO 가이드라인이나 에이킨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실은 크레아틴이라든지 소변량 기준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입원 환자의 급성신손상 인시던스를 보시게 되면 북미의 경우는 한 22%, 우리나라가 속하는 동아시아의 경우에도 한 20% 가까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역시 투석을 많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성신손상 초기에 반응하는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급성신손상 예방이라든지 진행에 그다음에 그리고 투석 시기를 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건데 이에 합당한 바이오마커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소변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시럼 크레아티닌, 그다음에 손상 바이오마커로는 엔갈, 그다음에 최근에 손상 전에 확인하는 바이오마커로서 팀2 IGFBP7이 최근에 미국에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만으로도 급성신손상이라든지 투석 시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ABJ를 보시는 것처럼 소변량이라든지 시럼 크레아티닌, 엔갈, 그다음에 퓨로스마이드 스트레스 테스트, 그다음에 체액량 과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팀2 같은 손상 이전의 바이오마커를 종합해서 투석이라든지 AKI 상태를 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CRRT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디케이션과 타이밍이 참 용어상으로 저도 참 헷갈렸는데 이번 정리하면서 통상적으로 인디케이션이라 하면 환자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응급하게 해야 되는 상태, 얼전트한 상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타이밍은 그건 얼전트한 상태가 아니고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게 바이오마커든 환자의 상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증세가 없더라도 시작을 해라. 소위 말하는 일렉티브하게 투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교과서상으로 보시게 되면 체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증 등이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이렇게 투석을 시행하는 인디케이션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주로 말씀드린 CRRT 같은 경우는 혈혈학적으로 혈압이 낮으면 통상으로 CRRT를 시작하라고 교과서상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RRT 타이밍에 대해서는 교과서상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시작하면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고 또 너무 일찍 시작하면 감염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생명이 위협하는 순간이 발생하기까지는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투데이트 상에서 얼전트한 인디케이션은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체액량 과다라든지 고칼륨 혈증 여러 가지 조건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역시 응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핵문근융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튜머라이시스 신드롬 같이 진행되는 조직 파괴가 진행 중에 고칼륨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해라. 그다음에 대사성 산증이 있는데 환자가 체액량 과다로 인해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쉽게 투여하지 못할 상황 같은 경우는 투석을 시작해라. 또한 산소 요구량이 계속 증가하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증례처럼 산소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액량 과다가 있는 상태에서는 투석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TS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극단적인 대사 상태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투석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 때 응급하게 투석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 ICU 가이드라인에서는 KDIGO 가이드라인과 유사하지만 일단은 투석 권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특히 조기 투석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데요. KDIGO 스테이지 2 또는 비가역적인 급성신 손상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조기 투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ADQI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대사성 및 체액 조절 범위가 소위 말해서 콩팥이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면 응급투석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나이스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투석을 고려하고, 중요한 것은 투석 자체 이게 검사 결과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해서 투석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투석 시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대사성 요구량이라든지 특히 체액량 과다 상태를 콩팥이 처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투석 시행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급성 및 만성 간부전 응급케어학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급성 간부전, 또 급성 신손상이 동반된 환자에서 초기에 투석을 시작할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역시 근거 수준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발표한 급성 신손상과 CRRT에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투석 적응증은 보시다시피 핍뇨라든지 체액량 과다, 대사성 산증 등이 있었는데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석 시작 시기에 보통 보면 시럼 크레아틴 수준은 한 2, 3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투석 시작 시기에 대한 최근 발표된 6개 RCT를 좀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각 세팅을 보시게 되면 내과적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과적 질환 비율이 다르고 주로 또 폐혈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연구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로 투석 시기 시작 시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로 정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RRT 신대체요법의 모달리티를 보시게 되면 CRRT의 인터미턴트 HD를 같이 시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VB HD만 시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투석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엘레인 연구의 경우에는 KDIGO 스테이지 2 발생 8시간 이내에 시행해서 아마 제일 빠르게 투석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액량 과다 정도도 연구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 투석 시에 사망률이 낮은 경우는 유일하게 엘레인 연구였고 나머지 연구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체류 시간에 대한 결과에서는 스타트 AKI 연구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나머지 연구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타 또 확인된 파인딩을 보시게 되면 특히 엘레인 연구가 좀 중심이 되는데요. 조기 투석환군에서 신기능 회복도 빠르고 신대치료법 시행한 기간도 짧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KI 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기 투석군에서 도관으로 인한 혈행성 감염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조기 투석 시행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또 결과 일부 나타나 있었습니다. 각 연구에 대해서 각각 좀 자세히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엘레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AKI 2단계로 진단된 지 8시간 이내에 투석한 경우와 그다음에 3단계 12시간 이내에 투석한 환자들에 대해서 나눠서 분석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조기 투석 환자군에서 90일 생존율이 높았던 유일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KI 연구를 보시게 되면 인공호흡기 또는 승합제를 사용 중인 급성 신손상 3단계의 한 600여 명 환자에 대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초기 시작 그룹 같은 경우는 무작위 배정 직후부터 투석을 바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지연 그룹 같은 경우는 심한 하이퍼칼레미아가 있다든지 대사성 상처는 있는 등의 다양한 기준이 돌아왔을 때 투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60일째 사망률은 양군에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아이디얼 ICU 연구를 보시게 되면 폐혈증이 있으면서 급성신 손상 3단계 진단 이후에 12시간 또는 48시간 기준으로 투석을 시작한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시작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90일째 연구는 90일째 생존율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연구 기간을 연장해서 추가로 연구를 해보았지만 역시 사망률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 AKI 연구를 보시게 되면 폐혈증에 AKI가 동반된 3,000여 명의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조기 투석 같은 경우는 AKI 2단계 진단 12시간 이내에 투석한 군, 그다음에 스탠다드 군으로서는 하이퍼칼레미아라든지 다양한 기준에 맞을 때 투석한 두 군으로 나와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이게 조기 투석을 하더라도 90일째 사망률에는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FST 트라이얼을 보시겠습니다. 이뇨제의 반응 없는 신손상 환자에서 6시간 이내에 조기 투석을 시행한 군과 얼전트한 인디케이션이 있을 때에 따라 표준적으로 투석한 두 군으로 나눠서 연구를 시작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양군에서 사망률의 차이는 없었고, 하지만 저인산 혈증 같은 경우에 조기에 투석한 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투석을 한 군 같은 경우에 출혈이라든지 감염, 그 다음에 전해질 이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AKK2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란셋에 발표되었고 투석 시기에 대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앞에 5가지 연구하고 조금 다르게 이 연구는 늦게 얼마나 투석할 수 있을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 투석에 대한 2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은 72시간 이상 핍뇨가 지속되거나 BUN 레벨이 112 이상 되어서 투석을 시작한 군과 이렇게 되었더라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 등은 얼전트 인디케이션 되었을 때 시행한 두 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늦게 시작한 군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포타슘도 높고 그 다음에 바이카보네이트가 추가적으로 더 감소했다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72시간 이상 핍뇨가 지속되거나 또는 BUN이 112 이상 되면 합병증이 없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투석을 시행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투석과 그 다음에 지연 투석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는데, 양군에서 초기와 조기 투석과 지연 투석에 대해서 사망률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다음 메타 분석에 보시게 되면 septic 급성 신손상 환자에 대한 신대조법 시기에 대한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조기 투석군에서 생존율이 조금 좋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선생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CRRT나 투석을 적용할 때 폐혈증 환자에서의 조기 투석 시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환자실이 입원한 폐혈증 관련 급성 신손상 환자에서 CRRT 타이밍에 대한 RCT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 연구를 보시게 되면 CRRT 시행 시기에 대한 오픈 라벨 RCT 연구이고 2019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 마칠 예정입니다. KD5 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AKI 환자 중에서 무작위 배정 후에 8시간 이내에 바로 8시간 이내에 투석을 시작하는 조기 투석군과, 그게 아니고 KD5 스테이지 3로 악화되어서 8시간 이내에 투석을 시행하거나 그다음에 응급투석 기준에 해당하여 투석을 시행하는 딜레이드 군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음은 이 연구에 대한 환자의 팔로업 차트가 되겠습니다. 90일째에 환자의 사망 여부라든지 콩팥 기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고, 아마 2024년, 아마 2025년경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급성 신손상이 동반된 ICU 환자에서 순수하게 CRRT 시행 시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CRRT 모달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대조법 모달리티에 따른 콩팥 기능 회복과
단기 사망률을 비교한 RCT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콩팥 기능 회복과 단기간 사망률로 잡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콩팥 기능 회복 및 단기간의 사망률에는 양군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2차 분석에서는 감염 합병증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복막 투석군에서는 합병증, 특히 저혈압 비율이 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콩팥 기능 회복 및 단기간 사망률에 대해서는 더 우려한 투석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기간을 줄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등 일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CRRT만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콩팥 기능 회복이라든지 단기간 사망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CVVH와 CVVHD 시행 시의 사이토카인 제거에 대한 RCT 연구가 되겠습니다. 양 투석군 간에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결과를 보시게 되면 CRRT 첫 4시간 내에 CVVHD를 하든 HD를 하든지 간에 사이토카인이나 솔루트 클리어런스 차이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RRT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CRRT 시행 시에 제일 중요한 체외 서킷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한 항응고 사용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약제 투여에 대한 코크란 리뷰가 되겠습니다. 언프랙시네이티드 일반적인 헤파린에 비해서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할 경우에 메이저 블리딩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근거 수준도 모더레이트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에 비해서 일반 헤파린을 사용 시에는 메이저 블리딩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들은 일부 보이지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었고 근거 수준도 낮았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군과 그 다음에 헤파린을 사용하는 군에 비해서 헤파린 사용 시에는 메이저 블리딩 리스크를 의외로 좀 낮추는 경향을 보였지만 근거 수준은 낮았고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정리하게 되면 사이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 헤파린에 비해서 출혈과 필터 응고 위험도를 감소시켰지만 사망률을 줄이는지는 좀 불분명했고 CRRT 시행을 위한 항응고제로 사이트레이트를 보통 퍼스트 초이스로 외국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데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사이트레이트가 출혈을 증가시키는지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 결론은 최근까지 문헌은 그 결과가 좀 불분명하고 또한 응고나 사망률을 성공적으로 예방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코코란 리뷰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CRRT 시행 후 원내 사망과 관련된 리스크 팩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총 6개의 연구가 RCT 연구가 메타 분석에 포함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고령이라든지 BMI가 낮은 경우라든지 초기에 아파치토 스코어나 소파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혈압이 낮거나 저혈압 상태거나 초기 시럼 크레아틴이 낮거나 저나트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도 원내 사망률이 높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메타 분석 결과를 요약한 초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RRT 시행에 필요한 급손 신손상 환자에서 콩팥 기능 회복과 전체 사망률을 예측하는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RCT에 관련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콩팥 기능 회복과 연관된 요소로는 CRRT를 중지했을 때 소변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CRRT 시작 시점에 소파 스코어가 초기에 얼마나 낮았냐, 크레아틴이 얼마나 낮았냐가 중요한 콩팥 기능 회복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시럼 크레아틴이 낮고 소파 스코어가 낮을 때 콩팥 기능이 잘 회복되었다. 두 번째로는 사망률과 증거된 요소로는 고령이라든지 폐혈증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연구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콩팥 기능 회복과 관련된 문헌 4개와 그리고
사망률과 관련된 문헌 11개를 분석하였습니다. 콩팥 기능 회복과 연관 요소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CRRT 중지 시점에 소변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CRRT 시작 시점에 소파 스코어, 그리고 낮은 크레아티닌 레벨이 중요하다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률 증가와 연관 요소로는 고령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정리한 초록이 되겠습니다. 콩팥 기능 회복과 연관된 요소로는 CRRT 중지 시점의 소변량, CRRT 시작 시점의 소파 스코어가 낮거나 시럼 크레아틴이 낮은 경우가 좋았고, 그다음에 고령이라든지 폐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CRRT 타이밍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타이밍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 투석 시작은 미루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이런 유레아라든지 크레아틴, 포타슘 검사 결과만 보고 투석을 기다린다든지 늦추면 안 되고, 환자 상태, 호흡 곤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석 시기를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기 시행을 언제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지만 앞에 말씀드린 RCT 내용 중에 LN 스타디에 적용되었던 KDIGO 스테이지 2가 되고 진단되고 나서 8시간 이내 정도는 투석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게 아마 조기 투석의 정의로 아마 적합할 것 같고요. 르덴 시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란센 연구처럼 핍료가 72시간 이상 증가되거나 BUN 레벨이 100이나 110 이상 되면 증상 없더라도 기다리지 말고 투석을 해라. 참고로 어제 입원한 50대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은 특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경우에는 발이 저린다는 일부 증상이 유레믹 심텀이 있었지만 본인은 크게 증상은 없었는데 BUN 레벨이 12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오늘부터 일단은 영구투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환자는 영구투석에 해당해야 했지만 일반 급성심손상 환자에 대해서도 그런 증상보다는 환자의 상태 시기에 대해서 핍료의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BUN 레벨도 정확하게 시점을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6개 중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자마나 애니잼에 실렸던 란셋에 실렸던 중요 5개에 대한 RCT에 대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KI 환자에서 CRRT 시행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동일하게 한 통일된 연구가 필요하겠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까지 진행될 그 CRRT 시기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아마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조기 시행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보시게 되면 8시간 이내 KDIGO 스테이지 2가 진단되고 나서 8시간 이내에 진단되었던 LN 스타디의 경우는 실제로 환자 생존율의 호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조기 시행의 기준으로서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투석 모달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기능 회복과 단기 사망률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투석 방법은 따로 없었고,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저혈압 빈도가 낮는 등의 일부 효과가 있긴 하지만 다른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이토카인도 CVV HD하고 HD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D에 대한 일부 효과는 있지만 사망률 차이가 없는 상태였고, 앞에 말씀드렸던 2024년까지 진행 중인 CRRT 시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아마 콩팥 기능 회복이라든지 단기 사망률에 대한 아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를 보시게 되면 투석 시행을 위한 항공고 사용 시에 더 우월한 어떤 항공증이 있는지는 증명하지 못했고, 헤파린에 비교해서 사이트레이트의 경우에는 주요 출혈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28일째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트레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재라든지 헤파린이라든지 기본 나파몬 메실레이트 모페틸 같은 다른 항공우제에 대한 비교 연구가 RCT로 좀 진행이 되면, 일부 연구가 최근에 있었던 걸 알지만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입원 시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고령, 그 다음에 BMI가 낮은 경우나 아파치 투 스코어나 소파 스코어가 높을 경우, 저혈압 상태라든지
시럼 크레아틴이 낮거나 그다음에 하이포나트레미아가 있을 경우에 사망률이 높았고요. 콩팥 기능 회복과 관련된 인자로는 CRRT 중단 시의 소변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파소코가 낮거나 그다음에 CRRT 시행 시에 시럼 크레아틴이 낮은 경우가 콩팥 기능이 잘 회복되었고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고령, 폐혈증 등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증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5세 남자 숨이 차서 왔고 포타슘으로 5.5로 좀 애매하고 산증도 있긴 한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호흡곤란을 위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 상태였고 이후에 기도상까지 하였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효제를 써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환자 상태가 추가적인 산소 공급을 계속 요구하는 상태여서 혈액투석, 특별히 CRRT 시행이 좀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급성신 손상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 이상이 돼서 수술 시행한다. 옛날에 아마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기다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포타슘이 단지 높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 기준은 없더라도 진행되는 조직 파괴 사균이 있으면서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을 경우에는 투석 시행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기다리지 말고 그다음에 산소 공급을 증가시킬 때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액량 과다가 있으면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잘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사선상이 있을 경우에는 투석을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아까 다른 말씀 못 드렸는데요. 특히 급성신손상 환자에서 투석, 특히 CRRT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장내과로 바로 협진해서 의논하라고 되어 있고 그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